저희 아버지는 강아지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제가 그렇게 뭐라 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고 저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죠. 그래서 강아지 견종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잡지책 모아서 보고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한글 배울 때 뭐 바나나,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한글 배우잖아요. 저는 골든 리트리버, 요크셔 테리어, 그레이하운드 이런 식으로 한글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유기견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때는 하이텔 같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막 모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모이고 아주 꼬맹이가 가가지고 커피도 못 먹으면서 앉아서 강아지 이야기도 하고 그때 강아지 봉사활동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봤었어요. 봉사하는 애견 미용사도 봤고 봉사하시는 멋진 수의사님들 봤고 또 봉사하시는 훈련사님들 봤는데 훈련사가 강아지한테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가난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항상 몸에서는 흙냄새, 강아지 분변 냄새, 맨날 해도 적자, 그리고 강아지가 아프면 맨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런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그때 오로지 저의 모든 것들은 강아지 책을 모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과학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노란색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몇 개씩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버려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동네 고물상 다 뒤지고 다니면서 그거 찾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훈련사를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말한 게 정말 용기를 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분명히 화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최고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가지고 저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푸드코트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당인 거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는 냉면, 나는 햄버거 시켜놓고 16살 때 어머니 제가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습니다. 집을 나가도 될까요? 근데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냉면도 드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말릴 수가 없겠다. 열심히 해라. 동생은 내가 키울 테니. 왜냐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사셨어요. 어머니는 일하셔야 되고 아버지도 외지에서 일해야 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저하고 동생하고 단둘이 살았거든요. 단둘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때 제 선생님들, 지금 제 은사님들이 경비실에 항상 장을 이렇게 봐서 맡겨놔 주셨어요. 하면은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 받아요. 그분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저희가 안 받아요. 저희 반찬 많아요. 하고 이제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받아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말은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고 저는 훈련소로 들어갔죠. 99년 12월 24일 눈이 억수같이 내린 날 가장 이쁜 눈을 보고 전 그때부터 훈련사가 됐어요. 이게 저예요. 야, 어리다. 빌리라는 친구고요. 저의 첫 번째 훈련한 강아지예요. 아, 잘생겼네. 아직도 너무 기억나고 저 친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견사에서 혼자 살던 친구인데
제가 맨날 새벽 저 훈련소의 생활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저녁 11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견사해서 같이 자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때 너무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개똥을 맛만 봐도 이 강아지의 건강을 체크하겠어요. 실제로 저때 그럴 수 있고. 약간 이상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때 강아지가 40마리가 됐었는데 제가 이름 다 표시하고 조금씩 맡아봤어요. 매일매일. 이야. 그리고 건강 상태 체크해보고 한 달을 했는데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했었어요.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메이커예요. 잘 보시면 메이커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는 개 공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가 저런 일을 했었는데 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을 텐데 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 훈련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셨어요. 네. 그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질문 같아요. 내가 왜 훈련사가 그래도 하고 싶었지? 근데 아버지가 관리하던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었어요. 왜냐면 케이지를 3층, 4층으로 쌓아두고 위에서 응가를 하면은 밑에 응가 받침이 있지만 맨날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친구가 맞고 또 밑에 친구가 맞고. 근데 제가 항상 청소해줬어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가장 슬펐던 건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바보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전염성 장염인데요. 굉장히 전염률이 높아요. 근데 그 친구를 아버지가 박스에다 놓고 저기 멀리에다가 두고 오시는 걸 봤어요. 논이었었거든요. 제가 몰래 가서 데리고 오면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만지지 마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개들 다 죽어. 그냥 둬. 왜냐면은 안락사 비용이 한 마리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를 팔아도 그만큼 남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장사 속도 모르고 너무 바보같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너무 슬펐었어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알아요. 그래서 왠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훈련사가 돼서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세요. 제가 20살 넘어서부터는 안 하셨고요. 지금은 대리운전하고 계세요. 용돈 잘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애견훈련소에 들어가서 애견훈련소에서 강아지를 기르면서 또 강아지 훈련하는 걸 배우면서 어깨너머로 선배들의 교육을 보고 듣고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어떤 훈련이 좋은지 어떻게 강아지를 가르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선배라고 하는 분들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전부였었어요. 손을 가르치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30cm자로 앞다리를 때려요. 몇 번 때리면 강아지가 자를 들면 아프다고 이래요. 그러면 악수하고 간식을 줘요. 앉히기 위해서 앉지 않는 친구를 목을 당기면 앞발이 들리죠.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뒷걸음질을 치다가 앉으면 당겼던 줄을 놔줘요. 그렇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2달 정도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돌을 올리는 일이 있어요. 기술 다 필요 없고 그냥 힘만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걸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모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또 노가다를 했네요. 노가다를 해서 모두 5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연수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절대 유학파가 아닙니다. 절대 유학 다녀오지 않았어요. 돈을 모으면 나가서 배워오고, 많이 있으면 3주 갔다 오고, 조금 모였으면 뭐 3일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 오면서 배운 거예요. 이때는 노르웨이 갔을 텐데 저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줬던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은 애넬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자꾸 저보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만날 때 조건이 있어요.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 강연은 멋지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을 때 조건 하나가 내가 당신 집에서 살겠어예요. 돈 줄 테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겠어. 내가 당신이 강아지를 어떻게 재우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소. 근데 저분이 절대 안 된대요. 안 돼. 그럼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옆집을 빌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구글 있잖아요. 옆집 주소 해가지고 그 주소 치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메일하고. 메일을 보내봤어요. 당신이 애넬크반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맞대요. 혹시 내가 거기서 한 주 동안 있으려고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갔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집 가, 네 숙소 가. 같은 방향이야. 그렇게 해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알려달라고 그러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배웠던 선생님이에요. 저분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헌터예요. 헌터, 만약에 너가 먹던 핫도그를 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너 개가 먹었어. 그럼 넌 어떡할 거야? 못 먹게 해야죠. 못 먹게 하고 혼낼 건데요. 왜? 땅에 떨어진 거잖아. 강아지가 생각할 땐 네 거 아닐 수 있어. 그 친구는 혼낼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너는 혼내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아지 교육의 이론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 됐었어요. 외국에서 이제 그 반려동물 그 교육하는 거랑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동물 그 교육시키는 거랑 그 차이가 있겠죠? 제가 유럽에 강아지 공부를 하러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강아지 교육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바라보고 어떻게 개를 옆에다 두고 어떻게 신호등에 있는 개를 지나치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그 눈빛과 그 정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정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가르쳐 드리죠. 훈련 방법의 차이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가 우리 친구를, 우리가 누군가를 압박하는 문화 속에 산다면 분명히 동물도 압박하는 교육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이 나라, 되게 잘 사는 나라, 또 우리하고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반려견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뭐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뿅!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훈련사가 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유기견 봉사활동이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더 어렸었을 땐가요. 그때부터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거기를 가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막 짖고 난리 나고 개들이 다 달려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좀 한번 안아줘요. 나 좀 한번 봐줘요. 저 안아주면 안 돼요. 한번 안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짖어요. 저리 가 오지 마. 나 안겼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응가만 치워주는 게 전부였었고 그냥
빗질만 하루 종일 해주는 게 전부였었어요. 응가를 막 치우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커? 하고 치워보면 갓 태어나 보호받지 못한 아기 강아지이기도 해요. 똥 치우다가 관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보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거기 있는 형들, 누나들한테 맨날 화냈어요. 아니 얘 아프잖아요. 분명히 얘는 고름이 눈에서 났는데 다음 주에 가도 눈에서 고름이 나 있어요. 분명히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다음에 가니까 팔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은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어 있기도 하고요. 저 사진은 실제로 제가 너무 슬펐던 일이에요. 제가 응가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강아지가 제 다리 위로, 제 발등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손모아 이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였는데 그냥 제 발등 위로 올라와요. 빗자루밖에 없고 쓰레받기밖에 없는데 올라와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죠. 너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언제부터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아? 난이 못 데려가. 너 못 데려가. 데려갈 수 없어. 내려가.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요. 잠자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걸어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큰 개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애들도 있었고. 근데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야? 나한테 왜 온 거야? 나한테 오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았어?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 때 이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봉사활동을 안 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딱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 번 다시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훈련소에 다니면서 훈련사님들을 만났고 훈련사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훈련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아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 2,000마리의 개들이 다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샵에서 입양을 했다. 손들기 그러면 코 만지세요? 귀 만지셔줘.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비닐하우스 같이 열악한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위에 있는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밑에 있는 강아지는 또 대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떨어지는 구조에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어요. 한 번도 햇볕이나 한 번도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대형마트에 강아지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얘는 방석에 안 올라가 있고 자기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엄마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강아지들은 집에 오면 생후 2개월 동안 엄마 강아지한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보호자님한테 입양이 되는 순간 화장실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어난 강아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냄새만 맡을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나야 눈이 살짝 찢어진 듯 눈이 떠지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밝기, 어둡기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더 지나 생후 14일 정도가 되면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개를 움직이고 다리를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생후 3주가 되면은 앞가슴도 올리고요. 조금 발달이 빠른 친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후 3주에서 4주 사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강아지가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젖을 막 깨물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야, 너 천천히 먹어. 야, 하지 마.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싫어. 나 딴 데 가 있을래. 라고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죠. 생후 4주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을 배워요. 엄마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강아지하고 아기하고 24시간 있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갔던 산책로도 가고 소변도 보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너무 힘든 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루어져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분리불안을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오로지 대단한 나의 어미를 어렸을 때 떨어졌다가 만나는 놀이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리불안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가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응가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소변 봐야 돼요. 혹시 내 강아지는 내가 입양했는데 내 강아지는 응가를 먹었다. 입양하자마자 응가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있지요. 왜냐면은 이때 엄마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내 응가도 먹고 내 소변도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오줌똥을 싸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조그마한 스케치북 2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소변을 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응가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기들은 보호자님한테 와서도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러면 칭찬받는 줄 알고요. 그런데 우리는 혼내기도 하죠. 하지마. 저런 곳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후 4주, 생후 한 달 정도가 되면 엄마 강아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예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를 물어야 장난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싸움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정말 다치게 하는 건지 그때 가르쳐줘요. 엄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치면은 애기 강아지는 엄마 꼬리를 잡고 장난쳐요. 그럼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이빨이 스쳤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 라고 뒤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를 물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강아지들끼리 장난칠 때 엄마가 끼어들면서 너희 조금 심하다 라는 것들을 배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엄마 강아지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저곳에서는 그냥 생존이에요. 사람 한다오. 어떤 강아지는 그래서 저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먹어버리기도 하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살 수 없어. 근데 보통 많은 업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생후 3주 정도가 됐을 때 경매장으로 팔아요. 생후 3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장으로 가고요. 경매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마트들로 뻗어나가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익숙한 장소 어디예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어딘가에서는 강아지를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사라 그래요. 네모난 카드, 신용카드겠죠? 몇 개 붙여놓고 3개월 할부라고 그냥 막 사라 그래요. 실제로 연말을 중심으로 강아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해요. 가끔씩 SNS에 보면은 엄마가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그거 보고 어때요? 흐뭇하지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는요, 그때 생후 2개월이어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그때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생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생리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끼가 판매가 돼야 될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는 새끼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SNS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왜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입양할 때 흔히들 하는 생각이 그냥 제때 밥 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크겠지란 그런 네,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친구한테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보통 보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강아지를 좋아는 해요. 근데 너무 바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덜커덕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알아요. 시간을 쪼개 사세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점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장사했다가 저녁에 오면은 운동도 갔다가 또 운동 끝나고 오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도 딱 스케줄을 정하고 키워요. 그냥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한 곳에서 그냥 강아지를 잘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나는 집 1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강아지 닦고 자 안녕 너는 산책하는 시간 줄 매고 나가자 하고 딱 여의도공원 한 바퀴 딱 돌고 와가지고 자 나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넌 집에서 기다려 그래서 강아지를 두고 영어 공부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안녕. 난 널 버리진 않았어.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휴가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네. 집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 저 가족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패밀리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그 강아지를 네. 그 패밀리라고 그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바꾼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갈 수 있고 금방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샤모에도 인형 키웠는데 좀 지겹네요. 진돗개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교환하실 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말티즈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푸드라고 교환하고 싶어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어린 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장난감처럼 뭐 건전지 갈아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힘들어요. 응가를 치워줘야 되고 매일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시키라는 것이 법이에요. 스위스는 하루에 2번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려요. 네. 강아지를 묶어놓고 키워요. 그것도 법에 걸려요. 이거는 강아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묻죠. 이렇게 안 할 거면 키우지 마. 키우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아지는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훈련사예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인데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방치되죠.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서 죽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공장 잔디가 있는 곳에 전원주택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훈련사만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창고를 딱 봤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 땅이 파져 있고 여기 응가가 있고 뒤집어진 밥그릇이 있지?
툭툭툭툭툭툭툭 돌아가 봤더니 정말 쓰지 않은 폐허와 같은 창고였었어요. 거기에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친구를 바닥에 늘러붙은 친구를 뜯어내서 제가 묻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곳을 항상 산책하다 보면은 1월 정말 추운 날 새벽 12시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보고 제가 정말 저 주인 나빴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곳을 딱 보니까 나무 자르는 소리가 나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저렇게 춥게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는 걸 보면 내 강아지가 저기서 춥게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가 추우니까. 강아지의 이런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 동물의 복지는 인간을 압도할 수 없어요. 인간보다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이런 버림받지 않는 좋은 보호자를 찾아주는 또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복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훨씬 더 인간이 좋은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동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응급학과 전문의자 글 쓰는 작가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라고 하면은 뭐 성형외과, 안과, 내과, 외과 수많은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응급의학과 또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응급학과는 실제로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 전쟁 때 발전한 학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 전문의가 나온 게 1996년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남짓 정도 역사를 가진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거기가 굉장히 막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쁜 때는 언제입니까? 환자 수를 저희 병원 기준으로 따지면은 평일은 약 200명 정도 오는데 휴일은 300명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휴 때, 설날이나 추석 때는 50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이 없겠네요. 벌써부터 이제 응급의학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취직을 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 남궁인 선생님의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 남궁인, 직업 응급의학과 의사, 좌우명, 글로 전해지는 감정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직업 계기, 어머니의 권유로. 아니 근데 저 레게 머리는 설마 이력서에 진짜 붙이신 머리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의사 되기 바로 직전까지 했던 머리입니다. 저대로 환자를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한때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었어가지고 그때 사진을 좀 걸어봤습니다. 그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비아그라로 인터넷 검색어 1위를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제가 비정상 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었습니다. 네.
각 나라에서 개발된 약품을 서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인 마크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비아그라가 개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아그라가 협심증 치료제로 맨 처음 썼었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고산병에도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산병이라는 게 높은 산에 네, 올라갈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비아그라를 먹으면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을 쳤습니다. 네, 진료실에도 고산에 간다고 비아그라를 달라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진짜 고산에 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농을 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방송이 나가고 다다음 날 바로 청와대에 비아그라 게이트가 터졌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나라 돈으로 비아그라를 잔뜩 구매했다고 그 대단한 화제가 됐었는데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고산에 가려고 샀다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연관설, 예측설, 예견설. 그래서 연관 검색어 한동안 일이 했습니다. 저는. 비아그라가 붙어서. 아하. 아니 그런데 유머 레전드라는 수식어가 붙으셨어요. 이게 지금도 유머 게시판에 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저 군대 때 얘기입니다. 네. 군대 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전문의를 따고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전문의들이 군대를 가면은 모든 전문의들을 일시에 소집해서 논산훈련소 한 병영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논산훈련소 병영에 전문의들만 네. 가득합니다. 거의 종합병동을 몇 개를 세울 정도의 의사들이 거기 가득 차게 있는데 실제로 그 의사들을 훈련을 시키면은 병원에서만 있다 나와서 다 체력이 약해서 다 골골대고 폐병 걸리고 뭐 쓰러져 눕고 다 거의 큰 병동이 됩니다. 환자로 큰 병동. 그래서 저희끼리 서로 상당히 앓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치료해주는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 전문인데 그거를 치료해주는 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중위 군의관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위 군의관은 전문의가 아니라 인턴만 하고 온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4년 선배고 전문의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이게 돌아가나 봤더니 피부과 그 환자가 그 진료실에 왔었는데 그 피부과 환자를 보고 중위 군의관이 이렇게 물끄러미 피부를 보더니 저기 피부과 선생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 뒤에 복통 환자가 나와서 피부과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피부병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피부과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군의관은 들으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피부과 의사는 이제 돌아가서 다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의료계의 유토피아와도 같았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되고 다시 환자가 의사가 되는 그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는데 네. 레전드로 이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남궁민 선생님이 내신 두 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원래의 꿈이 작가셨어요? 원래 좀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를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를 상당히 열심히 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깨달았습니다. 시에 재능이 없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환자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글쓰기를 놓지 않고 계속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SNS를 타고 사람들의 좀 공감해주고 힘을 주시면서 더 힘을 내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 응급실의 이미지가 혹시 어떤가요? 그 예전에 어릴 적에 응급실을 지나가야만 있는 곳에 살았어요. 뭐 앰뷸런스가 늘 분주하고 곡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좀 무서워요. 응급실이란 이미지가. 김상중 씨는 혹시 응급실함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전쟁터?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실제로 응급실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가장 지원하지 않는 과로 꼽혀요. MI 환자입니다. 앞에서 비켜주세요.
뭐하고 있어? 빨리 심장 마사지. 아주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의사니까 자꾸 저런 의학 드라마 오류가 보입니다. 최여진 씨가 청진기를 댈 때 담요 위에 댑니다. 청진기를 방금 봤죠? 갑자기 담요가 올라오고 담요 위에 대요. 근데 이거 담요 위에 청진기 대면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딱 대고 심정지야, 심장 마사지야 이러죠. 근데 심정지 때 이 청진기로 절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일단 손으로 맥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 드라마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칼 맞았는데 입에서 피 흘리는 거 있죠. 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욱 이렇게 다음에 또 독 먹고 욱 이렇게 피 흘리잖아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왜 배에 칼 맞았는데 입으로 피가 나오죠? 누군가 시각적 효과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입으로 피 토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연간 환자는 한 해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배출된 응급학과 전문의는 현재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500명이 응급실에서 상주해서 대부분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면은 무조건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환자를 받았을 때 이게 전문적인 처치가 안 되면은 4시간 동안 다른 모든 과에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개발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은 꼭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보는 것 말고도 응급실의 동선의 개선이라든지 응급실 환경 자체의 개선, 그다음에 응급의학이란 학문의 발전이랑 저희들이 늘 보는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현장에 처치하고 소생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생존 가능성을 올리고 혹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일들까지 총괄해서 하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응급실은 삶의 현장과도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살고 있어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고스란히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삶의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6중,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급차에서 환자들 싣고 어디론가 항상 가죠. 그게 다 응급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40인승 버스가 저희 응급실 문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 40인승 안에 탄 사람들이 다 환자가 됐죠, 이제. 그래서 그 버스가 그대로 굴러서 40명이 그대로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정말 벼락이 심하게 치고 바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어서 거의 거리도 못 나갈 정도, 비도 너무 심하게 오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웬걸 병원에 출근했더니 가로수가 뽑혀서 가로수에 맞은 사람, 멀쩡한 유리가 깨져서 유리에 맞은 사람, 뭐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진 사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래서 밖에는 길은 한산해서 아무도 없는데 응급실만 붐비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딘가에 폭발이 있다든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 이런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응급실은 완전히 다 마비가 되게 됩니다. 이런 밖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폐쇄되고 이런 데도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인 재난하면 생각나는 게 세월호가 있었죠. 이 세월호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진도에서 맨 처음으로 안산으로 와서 치료받았던 게 제가 근무했던 안산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은 이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환자분들 입장도 모든 거를 다 저에게 맡긴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학에서는 라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라뽀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라뽀가 잘 형성돼서 환자가 저를 잘 신뢰하면 치료 결과 자체가 좋아집니다. 환자가 더 잘 낫습니다. 저는 이 신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명의 최전선,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상과 이야기들과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죠. 의학에는 정말 많은 과가 있습니다. 실은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이 많은 과들 환자 중에 어떤 과 환자가 올지 모르죠. 혹자들은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다 아나요? 다 공부하나요? 근데 실제로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사람이 응급으로 아플 수 있는 거라든지 급성으로 아플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실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꼭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사항들을 대충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많은 과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어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치료 방침을 가졌는데 맞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치료 방법을 혼자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잘못됐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잡아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가보면은 의사들이 엄청 많죠. 내내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컨퍼런스를 하고 회의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과 협업하는 게 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